반갑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드리는 JH보이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40대 사진가 남자와 모델이며 단역 배우인 20대 초반의 여자가 함께 골목을 산책하다 갑자기 사라져버린 젊은 동거녀를 주인공 사진가가 찾아 나서는 젊은 연인을 눈앞에서 잃어버린 중년 남자가 벌이는 20시간 동안의 방랑 이야기. 하창수 작가님의 봄을 잃다입니다. 그는 사진가다. 나이는 40살이다.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 내리는 평가는 심하게 엇갈린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아주 무심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도무지 감정이나 생각이나 마음 따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그토록 무관심한 사람이 어떻게 사진가일 수 있는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그들은 말한다. 하지만 그를 아는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를 매우 다정다감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 마음의 갈피가 여간 섬세하지 않아서 사람의 마음을 아주 깊은 데까지 헤아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그가 사진가라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같은 사람에 대해 무심하기도 하고 다정다감하기도 하다는 평가가 내려진다는 건 얼핏 괴상한 일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게 불리만은 아니다. 열매 하나에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매운맛이 모두 담겨있는 오미자란 것도 있다. 몇 년 전 그는 20년 가까이나 함께 살아온 아내와 이혼을 했다. 20살 무렵에 만나 뜨겁게 연애를 했던 두 사람은 오래전에 식어버린 촛불처럼 싸늘히 헤어졌다. 우리 그만 헤어지자. 같이 살아야 할 이유가 없지. 한 사람이 했을 것 같은 두 개의 문장이 각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섬뜩한 일처럼도 느껴진다. 하지만 그건 분명한 공유였다. 헤어져야 한다면 그들처럼. 무슨 영화 제목 같지만 그들이 그랬다. 그렇게 쉽고도 간단히 20년 가까이나 함께 살았던 아내와 헤어진 그는 오랜만에 카메라들을 가방에 잔뜩 때려놓고는 몇 해를 이곳저곳 여기저기 떠돌았다. 그리고 2해 전 모델이기도 하고 단역이지만 영화에도 얼굴을 내비친 적이 있는 22살의 젊은 아가씨를 만났다. 그녀를 만난 건 친분이 있던 감독의 부탁으로 영화 스틸 사진을 찍다가였다. 누구의 애인도 아닌 지희라는 영화에서 그녀는 주인공 지희의 동생으로 출연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다. 프랑스에서 모델로 활동 중인 지희의 동생이 애인이며 동료 모델인 류기라는 프랑스 남자와 한국으로 여행을 와서 북촌 한옥마을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여장을 푼다. 그런데 이틀째 되는 밤, 지희의 동생은 가로등 밑에서 지희와 류익이 키스하는 걸 보게 된다. 지희의 동생은 세숫대야에 물을 가득 담아 두 사람에게 끼얹어 버리고는 슈트케이스를 챙겨 게스트하우스를 떠난다. 그녀가 출연한 건 바로 이 장면 하나였다. 단역 중에 단역으로 마침 그녀가 물을 끼얹는 장면을 촬영하는 현장에 그도 나와 있었다. 스틸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다. 누구의 애인도 아닌 지희라는 영화에 사용된 3개의 포스터 중 하나는 물벼락을 맞은 주인공 지희가 수트케이스를 끌고 북촌 골목을 빠져나가는 동생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사진이었다. 나중에 영화 촬영이 모두 끝나고 열린 쫑파티에서 그는 그녀에게 봄 씨는 대단한 배우가 될 거야. 세숫대야 물을 끼얹을 때 눈에 가득 들어찬
증오를 보고 난 그걸 알 수 있었지. 하고 말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걸 감독이 듣고는 말했다. 김봄, 조심해라. 이 늙은이가 널 꼬시고 있는 거야. 그녀는 무슨 뜻인지 고개를 끄덕끄덕하기만 했다. 그 눈을 보고 싶지 않아? 눈요? 증오로 가득 찬 눈. 찍으셨어요? 찍었지. 어디 있어요? 작업실. 작업실이 어디예요? 가까워. 선생님, 정말 절 꼬시는 거예요? 아니. 그날 두 사람은 그의 작업실로 가지 않았다. 그녀가 증오로 이글거리는 자신의 눈을 확인한 곳은 그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있었던 시사회여서였다. 그는 시사회장으로 자신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가서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가회동의 한 기와집에서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하기 한 달쯤 전이었다. 그들이 함께 살게 된 집은 번듯하게 새로 지은 기와집이 아니라 가운데 좁은 마당을 방과 창고와 담이 미음자로 둘러싼 옛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기와집이었다. 바람이 통하지 않아 여름에는 아주 찜통이었다. 전세 보증금은 사진가와 여자가 반씩 냈고 월세는 사진가가, 공과금은 여자가 부담했다. 봄이 보이지 않았다. 눈 깜짝할 사이였다. 골목의 좁고 가파른 계단을 따라 일본인 관광객들로 보이는 한때의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오고 있었다. 그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그는 벽에 바짝 붙었고 사람들이 모두 내려간 뒤 골목 위쪽을 바라보자 아무도 없었다.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었다. 그에게는 봄만 있으면 되었다. 그런데 그녀가 없었다. 그는 골목 위쪽으로 눈길을 돌리던 순간에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기억하려고 애썼다. 봄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지만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봄은 당연히 거기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다시 골목 위쪽으로 눈길을 돌리니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이 났다. 큰 길 가까이에 있는 일식집 동지에 들러 복탕의 히레소주를 한 주전자만 나누어 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봄은 차가운 소주보다는 약간 뜨거운 듯 데운 소주에 불에 그슬린 보거 지느러미가 들어간 히레소주를 좋아했다. 그것 한 주전자는 두 사람의 정량이었다. 히레소주를 나눠 마시고 집으로 돌아와 누워있으면 더 바랄 게 없었다. 하지만 히레소주를 함께 나눠 마실 그녀가 지금 없다. 김봄, 너 어디 간 거야? 자신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귓속으로 밀려들자 고추냉이가 너무 많이 들어간 초밥을 씹었을 때처럼 코끝이 아렸다. 이가 절로 꽉 물렸다. 가회동 11번지 중앙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길 남쪽 계단 중간쯤에 쪼그리고 앉아 그는 춘천에 사는 이혼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수업에 들어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행히 쉬는 시간이었다. 그의 이혼한 아내는 고등학교 수학선생님이다. 봄이를 잃어버렸어. 신호음이 끊어지고 약간 쉰 듯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내려놓은 그의 첫 마디는 좀 비장했다. 해가 지려면 시간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하늘은 검은 구름이 덮여 어두웠다. 길가의 소나무 가로수가 하늘로 뻗쳐 올라가는 시커먼 용처럼 보였다. 언제? 휴대폰 속의 여자가 물었다.
3시간쯤 전에. 그가 대답했다. 어디서? 골목에서. 가회동? 여자의 목소리에 피곤이 깊게 녹아 있었다. 그는 어금니를 깨물며 씹듯이 말했다. 어느 골목? 31번지 연꽃 그려져 있는 집. 그 집 있는 골목에서. 남자는 초등학생처럼 또박또박 말했다. 거기면 집에서 멀지 않잖아. 말끝에 여자가 한숨을 작게 내쉬었다. 멀지 않지. 그런데 거기서 잃어버렸어. 남자는 눈동자의 검은 자위만 위로 올려 하늘을 보았다. 여태 찾았던 거야? 그는 마치 아내가 앞에 있기라도 하듯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아내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온 건 휴대폰이 저절로 꺼진가 싶어 배터리 표시를 확인하려던 순간이었다. 3시간이나 찾아 헤맸단 거야? 길 건너 11번지 골목들도 다 돌았어. 경복궁, 삼청로길도 다. 지금은 다시 11번지 올라가는 골목에 앉아 있어. 지쳐서. 그렇다면 가버린 거 아닐까? 잠깐의 침묵이 이어지더니 그의 아내가 말했다. 목소리가 무거웠다. 무슨 소리야? 남자의 엉덩이가 계단에서 떨어졌다. 가버렸다고. 여자의 목소리는 수평선처럼 고요했다. 가버리다니? 남자가 몸을 완전히 일으켰다. 그의 목소리는 볼륨 레버를 잘못 돌린 오디오처럼 갑자기 높아졌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집을 나간 거 아니냐고 묻는 거야. 그의 아내는 잠깐 사이를 두었다가 대답했다. 그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가 뭐라도 주절거려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진 사람처럼 입을 열었다. 입이 열리자 말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다. 당신 말은 그러니까 날 떠났다는 거야? 날 떠났다고? 봄이? 그 아이가 날? 그의 말이 굵은 빗방울처럼 떨어졌다. 20살도 넘는 사람이 길을 잃다니 말이 안 되잖아. 예의 수평선처럼 고요한 여자의 목소리가 휴대폰에서 흘러나왔다. 그의 가슴 안쪽 깊은 곳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그는 실이 끊어진 연을 본 것 같았다. 꼬박 3개월 동안 그는 연만 찍으러 다닌 적이 있었다. 아내와 헤어진 지 2해쯤 지났을 때였고 봄을 만나기 서너 달 전이었다. 모로코의 시골 마을에서 그는 연줄이 끊어져 날아가는 연을 찍었다. 테투안에서 탕헤르로 가던 도중에 무슨 계시라도 받은 듯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도로를 벗어나 30분을 달렸다. 짙푸른 하늘 위로 거짓말처럼 연이 날고 있었다. 사람을 집어삼킬 듯 커다란 눈을 가진 소년이 날리는 연이었다. 그런데 그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 소년의 연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실을 끊고 하늘 높은 곳으로 달아나 버렸다. 그는 필름이 소진될 때까지 셔터를 눌러댔고 연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소년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환상 같았다. 그 일이 일어난 직후 그는 연에 부여하고 있던 관념 하나를 버렸다. 더 이상 그에게 연은 소통이 아니었다. 그가 연을 찍으려 했던 것은 단절되어버린 세상에 소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였다.
당시에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강과 넘을 수 없는 높은 산이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의 소통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와도 얘기가 통하지 않았고 얘기를 나눌 사람도 없었다. 그때 그는 연을 떠올렸다. 연은 연에 매달린 줄에 의해 연을 띄우는 사람과 온전히, 단단히, 그리고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을 날리는 행위는 관계와 연결과 소통을 신에게 알리려는 인간의 제의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모로코의 소년이 날리던 연이 줄을 끊고 하늘 높은 곳으로 달아나는 장면을 목격한 순간 그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다. 그가 생각한 관계와 연결과 소통이라는 단어는 실은 자유를 속박했다. 관계와 연결과 소통을 고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억압이었다. 그것을 그는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했다. 연이 줄을 끊고 날아가는 세 장의 연속 사진에 자유라는 제목을 붙인 건 당연했다. 매의 눈이라는 뜻을 가진 독일에서 발행되는 국제적인 사진 잡지 팔케나우거에 그의 사진들이 실렸을 때 사진 아래에 편집자가 붙인 코멘트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필런, 느껴보라는 뜻이었다. 갈 이유가 없잖아. 봄이 아쉬울 게 뭐가 있다고. 맥없이 얼버무리는 그의 목소리엔 더 이상 카랑한 기운은 남아있지 않았다. 떠날 이유도 아쉬움도 당신께 아니라 봄이 거야. 봄이 가진 생각을 당신이 어떻게 다 알아. 다 안다고 하면 웃기지. 그의 아내는 풀이 죽은 그의 목소리마저 지그시 밟아버렸다. 그는 묵묵히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글쎄 봄이 왜... 하지만 말을 채 잇지 못했다. 아내의 논리는 단순했지만 견고했다. 반박할 수가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쥐지 않은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주먹을 꼭 쥐었다. 그러곤 혀라도 차듯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검은 하늘 안쪽으로 황혼이 번지고 있었다. 하늘은 죽어가는 자의 보랏빛 입술 같았다. 당신, 봄이한테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거야? 그가 차가운 계단에서 엉덩이를 막 뗐을 때 아내의 목소리가 다시 그의 고막을 두드렸다. 잠깐의 사이를 두었다가 그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런 건 당신이 보여준 모습이 아니거든. 당신은 내가 아는 한 집착을 모르는 유일한 인간이야. 집착이란 단어가 그의 고막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자신의 가슴 안쪽에서 약간의 투쟁심이 있는 것을 느꼈다. 집착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지. 하지만 그의 아내는 그의 투쟁심마저 가볍게 짓밟았다. 글쎄, 사랑 같아 보이지가 않아. 혹시... 잠깐 뜸을 들였다가 입을 뗐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다가 망설임은 그답지 못하다는 말을 듣기라도 한 듯 툭 뱉었다. 당신 애인 생겼어? 생겼을 것 같아? 그의 아내는 지체하지 않고 되물었다. 생겼을 것 같아. 누구야? 그 역시 곧바로 물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그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잠시 뒤 그녀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다. 이봐요 몽인 씨, 그만 꿈에서 깨어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